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오늘 수도권에선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험 무대가 될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동부 지역주부터 시작됐습니다. 개표 초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투표 결과는 오늘 오후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중과세 지적이 나오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낸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재계에선 기업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끼고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아침 일찍 비가 좀 오긴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올가을 첫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광우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성산대교인데요. 평소 날씨가 좋을 때는 이 다리 뒤로 강 너머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흐릿한 형체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강 너머 역시 평소보다 훨씬 뿌옇게 먼지가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56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 서울 전역의 미세먼지도 나쁨 단계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미세먼지는 오늘 내내 좋지 않다가 내일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지금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동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인데요. 연천과 가평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이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홀수 차량만 운행을 할 수가 있고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도 제한이 됩니다. CCTV 단속을 통해 등록 노후 차량의 서울시 진입을 잡아내고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변북로 마포 구간에서 SBS CNBC 이광우입니다. 어제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표 작업에 들어왔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마지막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임종인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개표 작업이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오후 8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6시 정도부터입니다. 버지니아와 버몬트 등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표가 시작이 돼서요. 현재는 서부를 제외하고 동부와 중부지방에서 개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CNN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개표 결과를 살펴보면은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전 11시 55분 현재까지는 하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똑같이 98석을 당선을 확정시킨 상태였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CNN을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이 103석, 그다음에 공화당이 99석으로 현재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4석 정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38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44석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CNN을 비롯한 주요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서 출구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좀 참고하실 거는 우리처럼 특정 지역구에서 누가 우세하다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 당의 지지율, 그다음에 특정 어떤 정책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CNN 같은 경우는 응답자의 56%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을 해서 사실상 트럼프에 반대한다는 의사로 나타났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미국이 가고 있다는 응답은 41%, 즉 트럼프 지지는 41%에 그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 선거에서 경합 지역 69개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이렇게 촘촘히 봤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56% 응답자가 미국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트럼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전체적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중간선거가 역대급으로 투표율기가 높았고요. 또 경합 지역도 앞서 말씀대로 좀 많아서 확실한 수치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일단 오늘 오후 5시쯤이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 하원은 전체 의석 435개 가운데 공화당이 240석, 민주당이 195석을 갖고 있고요.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9석으로 상하 양원 모두 현재는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세무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에 대해서 부인했다고요? 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단기간 내에 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를 이유로 들어 검토를 시사했는데요. 기재부는 이중과세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면서 현재 전체 증권거래자의 0.2%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어서 이중과세 대상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권거래소를 폐지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검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김동연 부총리도 언급한 부분인데요. 김 부총리는 이론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주식을 팔 때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 대금의 0.3%를 떼어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총 7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검토를 꺼리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최 위원장이 폐지를 언급했지만 단기간 내에 증권거래세가 없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석 달 만에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4%를 나타냈습니다.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이로써 연체율은 지난 7월과 8월에 2달 연속 올랐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떨어지게 됐습니다. 9월 중에 2조 3천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정리하면서 이 신규 연체 채권 발생액을 웃돌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전체 연체 채권 잔액이 1조 원 정도 감소를 하면서 연체율이 하락했습니다. 은행들이 각종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대출 분야별로 좀 알아보죠. 가계대출 연체율은 어땠습니까?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를 기록을 해서요.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전월 말 대비 하락했습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79%로 이 역시도 이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시장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 연체 발생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가 포함된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 8월 68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12만 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1,617만 명으로 2년 전보다 21만 명 늘었습니다. 청와대의 부동산과 탈원전 책임자가 김수현 사회수석에서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바뀔 걸로 보입니다. 정책의 변화가 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황인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먼저 청와대 내에서 부동산과 탈원전 업무 책임자가 바뀔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 나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정부 초기에는 부동산 정책이 사회수석의 업무였지만 최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수저 사회수석실이 맡았던 탈원전 관련 정책도 최근에는 경제수석실에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청와대 정책실 안에는 지금 일자리 수석과 사회수석, 경제수석이 있는데 이 사회수석이 맡았던 부동산과 원전 문제를 경제수석이 다루도록 조만간에 업무를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담당 수석이 바뀌면 정책 변화 여부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현 정부 핵심 정책의 업무 조정 배경은 뭡니까? 일단 먼저 문책론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김수석이 이제 부동산을 맡아서 여러 규제책을 내놓았는데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크게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탈원전 정책도 취지는 좋았지만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이 한편에선 승진설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조만간에 있을 청와대 인사에서 장 실장이 물러나고 이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 후임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김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한다면 이 부동산과 탈원전 정책 역시 지금과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개편에 대해서 이 김수현 사회수석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나눠서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도 어느 한 정부 부처나 수석 비서관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표 기자였습니다. 전기 요금 등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장기 에너지 정책 가닥이 잡혔습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기 요금 가격 구조를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면 대표적인 경제단체 중 하나죠. 전 상임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등 회계 불투명성으로 질타를 받아왔는데요. 조직 운영 전반을 쇄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경총이 회계와 예산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회계, 예산의 투명성 개선을 포함한 조직 운영 전반의 쇄신안을 확정했습니다. 근거 없이 집행됐던 특별경력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예산 집행은 이사회, 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11개로 복잡했던 회계 단위를 사업 성격에 맞게 4개로 통합,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회계부서를 분리해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총은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 재임식이 일부 사업 수입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했고 이 중 일부를 임직원 경력금으로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손경식 경총회장은 쇄신을 통해 뉴 경총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손경식 회장, 이 밖에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쟁국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여전히 기업에 매우 큰 부담이 된다면서 유연한 제도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에 동의했다며 2020년 이전에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BMW 화재 원인은 BMW가 발표한 EGR 바이패스가 아니라 EGR 밸브였다고 민관 합동조사단이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이 BMW 발표와 다르다면서 화재 원인이 더 있거나 추가 리콜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동남아시아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그랩에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8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그랩 플랫폼에서 전기차 모델을 활용한 신규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휴대전화 해지 위약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소비자연맹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지원금과 할인액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 결과 주목하는 가운데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고요. 코스피 2,095선이고 코스닥은 69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보시면 외국인이 517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에 계속 급등했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4일 만에 하락 전환해서 지금 24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 금융위원장이 증권 거래세를 폐지를 검토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모두 상승세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과 주식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CJ CGV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계열사 상장 철회 소식에 약세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이 600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보시죠. 우선 극심한 미세먼지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마스크 제조업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모나리자와 웰크론 그리고 50 등이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부진의 하락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재계는 반시장적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어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안을 논의했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연구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 사업형과 유통, IT 대기업들이 제품, 서비스 매출과 조회수 등에 따라 협력업체에 추가 이익을 제공하는 마진 보상형, 그리고 대기업이 경영 성과 달성에 노력한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형으로 나뉘는데요. 정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주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기업이 동참할지가 관건인데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한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산업계는 정부가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법제화가 되면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고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또 다른 부담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과 공유제보다 공유이익 범위가 넓어서 기업 부담이 크고 금리와 환율 등 대내외 변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목표 이익 자체를 설정하기도 어렵다고 기업들은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해외 이전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 공장을 세우거나 증설하기 위한 투자 금액은 역대 최대인 74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유사한 개념인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했는데요.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논란 속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의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추진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은 좋지만 실제로 상생과 이익 배분에 효과가 의민이 되고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비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과 공유제나 협력 이익 공유제. 어쨌거나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이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상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살길을 터주겠다는 건데 이번 추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크게 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뛰어들지 않았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한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기업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은 저는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중소기업의 기반이 탄탄해질수록 대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일단 재계나 여러 학자들은
반시장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경제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생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나 시장주의가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수정된 자본주의를 채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본주의에 맡겨놨더니 시장 경제에 맡겨놨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도 필요한 것이고 상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경제 구조가 탄탄하게 가려면 대기업만 커지고 중소기업만 망하는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많이 가지면서 중소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구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를 줘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물론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크게 시장 경제를 뭐 해치는 그런 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강제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 이 또한 또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을 결정을 하는 입장인데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그거예요. 네. 법으로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 입장에서 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부는 철저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동참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네.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다만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동참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참여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줘서 참여를 더 독려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이제 한쪽에서 보면 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걸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국민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민적 관점이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본인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강제로 안 하면은 벌금을 물린다거나 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경제 분위기 속에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예. 기존에 이제 성과 공유제만 보더라도 전체 대기업 중에서 6% 정도만 참여한 걸로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6% 참여한 것도 저는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크게 주진 않았어요. 성과 공유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지만 예컨대 2004년도에 포스코가 처음으로 여기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과 공유제였죠. 그때 155개사 중소기업과 공유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약 5,633건의 결실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쉽게 설명드리면 원가 공개를 해라. 중소기업이 원가 공개해서 그 원가 공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혜택을 주는 제도였는데 원가가 공개되면서 도리어 제품 납품하는 단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 공유제는 6% 정도만 참여한 상황이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번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려면 정부가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 중소기업과 이런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이익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그런 제도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도 뭐 SK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예.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참여 기업은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확장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만한 대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 간의 충분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협력 이익 공유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인센티브 강조해라. 네. 그러니까 세금 감면해주는 이런 방법을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네.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협력 이익 공유제 도입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경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